자, 교과서 66쪽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치 체제를 정비하다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고려와 그 조선 시대의 그 수치 체제는 다른 말로 이제 조세 제도라고 부르죠. 세 가지 이제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조세인데요. 이 조세는 이제 이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거두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전세라고도 부릅니다. 전세. 두 번째 세금은 이제 공물 또는 이제 공납이라고도 부르죠. 공물을 납부하다 할 때 이제 공납이죠. 공물은 이제 수공업 제품이나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이제 공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역이 있죠. 마지막에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노동력을 바치는 세금인데, 군대 가서 노동력을 바치면은 이제 이 군역, 군대 가서 못 바치면 군역. 그다음에 이제 이 토목 건축공사에 이 노동력을 징발당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역은 이제 주로 16세부터 60세 사이에 남자 양인이 이 역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들을 우리가 이제 정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세, 공물, 역이 조선의 이제 수치 체제인데, 자, 문제는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인구가 격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토지가 황폐해지면서 농민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세금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이 수치 체제를 정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난 이 수치 체제가 바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되는 겁니다. 먼저 영정법을 살펴보는데, 영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조선의 수치 체제 중에서 이제 조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확물의 일부를 바치는 세금이죠. 그래서 전세라고도 하는데, 대략 이제 이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 때는 보다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10분의 1의 조세를 거두기 위해서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을 실시합니다. 자, 이 전분육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이 비옥도에 따라서 크기를 이제 6등급으로 나누는 그런 이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의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조사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내고 조세를 많이 내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대 20두, 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의 그 단입니다. 곡식의 그 단인데 18리터에 3분의 1 정도 되니까 한 18리터 3 뭡니까? 6리터가 바로 이제 1두가 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풍흉에 따라서 이걸 이제 이 달리 걷어들였는데, 이 병자호란, 이제 이 임진왜란, 그 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조세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인조 때 1635년이니까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바로 일결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토지의 크기인데요. 한 3,00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일결당, 풍년과 흉년이냐에 관계없이,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일결당 내야 되는 조세를 일결당 4두에서 6두로 고정시킨 방법, 영원히 고정시킨 방법. 요걸 우리가 이제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군구등법은 폐지가 된 거고, 거의 이제 최저 수준의 이제 세금만, 조세만 이제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동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그 대동법을 살펴보기 전에 16세기 이제 방납 현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방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물을 납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이 16세기에 방납의 폐단이 일어나는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화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마을에 잉어가 사라진 지 오래인데 잉어를 내라니 원.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을의 공물은 잉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생산지 여건이 변화하는 바람에 잉어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마을은 중앙에 잉어를 공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잉어가 생산되는 지역에 가서 아주 비싼 값으로 이제 잉어를 사다가 공물을 바쳐야 되겠죠.
바쳐야 되겠죠. 이건 이제 이 방납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는 그 관청의 하급 관리가 해당 백성들이 내야 될 공물을 미리 자기가 구입해서 납부를 하고 그 해당 농민에게 곡물 가격을 10배, 100배로 받아먹는 행위.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것도 방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이러한 이제 방납의 폐단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이 곡물을 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우리 그 율곡 이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제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곡물을 백성들이 구하기 쉬운 쌀로서 거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수미법을 주장하죠. 그런데 이 수미법은 임진왜란이 터지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하고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바로 1608년 광해군 때 이름은 다르지만 이제 곡물을 쌀로 내게 하는 대동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은 이제 이 집집마다 특산물이나 수공업 제품 등 현물로 내던 곡물을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주로 이제 쌀이죠. 그래서 이제 한 1결당 12두를 이제 내게 했는데 쌀로 내는 지역도 많지만 옷감으로 내는 지역도 있고 동전으로 내는 지역도 있죠. 자, 세금을 돈으로 낸다. 바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후기를 우리가 어떤 이 근대적인 모습이 싹트고 있다. 그래서 옛날 교과서에는 이제 근대 태동기라고도 불렀는데 어떤 자본주의에 싹이 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 동전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돈으로 납부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은 조선 전기는 이제 이 백성들이 수공업 제품이나 아니면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면 국가나 왕실에서는 그걸 받아다가 이제 사용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 주로 쌀로 바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바친 쌀을 가지고 왕실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사야겠죠. 이때 이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어용상인인 누가 등장합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이 등장하죠. 네모를 치겠습니다. 공인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 국가로부터 쌀을 받아다가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 이 상인을 우리가 이제 공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이 수공업 제품이나 물품의 양과 종류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인이 지방제 이 곳곳에 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이제 물건을 이제 쌀을 이용해서 구입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쌀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쌀을 가져다가 이제 물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원활하게 교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개체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화폐가 되는 거죠. 화폐. 그래서 조선 후기는 이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물품의 어떤 그 생산과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과 구매가 늘어나고 그걸 이제 이 교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화폐가 이제 널리 사용되게 되면서 이 대동법의 실시 결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조선 후기의 그 곡물제도의 변화가 바로 대동법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네모를 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균역법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역 중에서 이제 역은 이제 몸 바치는 세금이죠. 몸으로 바치는 세금인데 군대 가서 몸 바치는 걸 이제 군역이라고 불렀습니다. 16세부터 60세 사이에 양인, 정남 또는 장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 군역의 의무를 지는데, 여러분 16세기가 되면 방군수포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군수포. 이 방군수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대를 가야 될 사람이 군포, 이제 옷감입니다. 옷감. 포를 내고 군대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군 면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대립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죠.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군포, 포를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군대 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 방군수포와 대립이 16세기 조선의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왔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방군수포라고 하는 방법은 사실 불법적인 방법인데 워낙 성행하니까 이 조선 정부가 이걸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이 군적 수포제 또는 이제 군포 징수제라고 하는데,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은 1년에 옷감, 군포 2필을 내면 이제 군대에서 면제를 해주죠. 그럼 이제 조선 정부는 그 군포를 가져다가 이제 군인을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16세부터 60세 사이에 이제 이 장정들은, 정남들은 군포를 2필을 1년에 2필을 바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뭐 2필, 3필, 4필 이 여러 곳에서 이제 군포를 징수하니까 농민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영조 때,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1750년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해서 1년에 군포를 2필 이상 내던 것을 균등하게, 군역을 균등하게 했다. 그래서 균역법인데 1년에 1필로 줄여준 방법이 바로 균역법이 되겠다. 그래서 균역법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2필 이상 내던 것이 1필로 줄어들었으면 부족분이 생기겠죠.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법이 바로 결작과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겁니다. 결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 1결당 2두, 곡식 2두를 더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에 등장한 분홍층들한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 명예관직을 주고, 명예직 칭호를 주고, 걷어들였던 세금이 바로 선무군관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었고, 뭐 어장세라든지 선박세라든지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다른 세금들을 이제 걷어서 이제 부족분을 이제 보충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대동법 시행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대동법은 1608년 광해군 때 실시를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1708년 숙종 때 이제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이 대동법 시행이 왜 이렇게 이제 더뎠느냐, 100년이 걸렸느냐 하면 바로 이 대동법에서는 어떤 사람들만 뭡니까 세금을 내는 겁니까? 토지를 가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토지 면적에 따라서,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이런 세금을 부과하니까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로 이제 양반 지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무마하면서 시행하는 바람에 100년 정도 이제 걸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영정법이나 대동법이나 균역법은 그 후에 이제 폐단이 나타나죠. 영정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토지 1결당 뭐 4두로 고정은 시켰으나 이제 이 각종 그 세금을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자연 소모되는 감소분,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농민에게 부담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균역법 같은 경우는 그 인징과 족징이라 그래가지고 그 16세가 안 된 어린 아이에게 참 많이 걷구나 하면서 군포를 걷고, 60세가 넘은 노인에게 젊어지셨수 하면서 또 군포를 걷고, 그래서 이제 이 군포를 못 내면 그 옆에 있는 이웃인에게 하는 인징, 친족에게 걷는 족징, 이러한 이제 인징과 족징의 폐단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농업, 수공업, 광업이 나오는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 이 모내기법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이게 이제 이 농업의 특징입니다. 이 모내기법이 이제 이 일부 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모내기법이 보급된 것은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에 보급돼서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이 모내기법을 했었고, 조선 전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모내기법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모내기법은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날씨는 봄에 가뭄이 들죠. 그래서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일년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 모내기법을 금지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러한 이제 저수지들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모를 모판에 심었다가 물이 촉촉히 젖어 있는 이 논으로 옮겨 심는 모내기법이 이제 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사할 이자에다 모왕자죠. 모내기법이 이제 한자입니다. 이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직파법에 비해서 수확량은 2배 이상,
그다음에 이제 이 노동력은 5분의 1로 감소합니다. 직파법을 하면 직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밭에다가 벽실을 이제 그대로 뿌리는 거죠. 그러면 벼와 잡초가 이제 함께 자라서 벼가 빨아먹어야 될 영양분을 잡초도 같이 빨아먹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이 많지가 않고 잡초를 제거하는 이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잡초 제거가 굉장히 쉽죠. 왜냐면 눈에 띕니다. 이 잡초는 이제 모내기라고 하는 것은 일렬 종대로 이렇게 맞춰서 쭉 심는 거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이 덜 들고 잡초가 없으니까 이제 생산량이 2배 이상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내기법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뭡니까 이 조선 후기 이제 수확량이 늘고 이제 일손이 덜게 되는 건데 또 모내기법이 좋은 점은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를 모판에 심어서 기를 때 그때 이제 이 보리를 재배를 하고 보리가 이제 재배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벼를 옮겨 심으면 되는 거니까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밭농사에서도 그 고랑에다가 이랑과 고랑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고랑이고 요 톡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이랑입니다. 그래서 고랑에다가 이제 이 밭작물을 이제 심으면 감을 경우 농작물 보호에 유리해서 수확량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죠. 이제 비바람도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이제 막아주고 그 가뭄도 좀 막아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또 밭작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모내기법을 이제 하게 되면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노동력이 5분의 1로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넓은 토지를 경작한다 해서 이제 광작 현상이 나타나죠. 광작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이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이제 농민층이 분화합니다. 그러니까 직파법을 할 때는 5명이 농사를 졌다면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이제 1명밖에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주는 5명 중에 4명을 해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1명한테 그 토지에 대한 이제 소작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열심히 일하는 아주 성실한 1명의 그 소작농은 5명이 하던 토지를 혼자서 경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확량은 2배 이상 늘어나니까 굉장히 이제 이 소작료를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산을 축적해서 토지를 사게 되면 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유한 농민이 되게 되는데 이 부농층들은 사실은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농촌에서 이제 이 경작지를 잃어버린 4명의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 이상 농사지을 토지가 없으니까 당시 이제 상업이 발달한 도시나 포구로 가서 자기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노동자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데 임노동자가 이제 다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줄 친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후기에는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확산되었다.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게 아니죠. 바로 팔아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인삼, 면화, 담배, 오이, 고추, 채소 등등 이런 이제 이 상품 작물 재배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쌀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쌀의 상품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